자, 백 기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또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사건인데요. 신고 들어온 걸 보면은요, 당시에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라는 긴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30대 여성 얼굴에 찔린 듯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6개월 전부터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위협을 당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왔었는데요. 지난 7일부터는 경찰이 관리하는 연인 사이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 신고를 했던 주민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괜찮으시나요?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의식은 없고 머리가 좀 흔들리는 듯. 그래서 바로 119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고. 자, 그런데 이 숨진 여성 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 대상자였다면서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인 사이 폭력에 관련해서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이 남성과 피해 여성은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그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피해 여성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폭언을 하는 거는 일상이었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 여성이 원래는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이 전 남친의 스토킹을 피해서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토킹은 더 심해졌는데 여성의 오피스텔을 동의도 없이 수시로 들락날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카드키가 3개가 있었는데 그걸 훔쳐가서 그 카드키를 가지고 이 피해 여성의 집을 들락날락했다는 건데요. 근데 칼을 들고 협박한 일도 있었는데 이 여성 뭐 선뜻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도 주거침입 혐의 같은 것으로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고를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통 가혹행위하거나 폭언의 정도, 폭행의 정도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신고도 하지 못했던 거고요. 지난 9월부터는 이제 아예 흉기로 협박을 시도하면서 여성이 정말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지난 7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맨발로 오피스텔을 탈출했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번이나 SOS를 쳤지만입니다. 자, 사건 당일 이 피해 여성은 2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은 1차 호출 기준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이게 어떤 뭐 경찰의 고의적 태만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 기술적인 어떤 한계가 좀 있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여자분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스토킹 범죄로 신고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 스마트워치는 누르게 되면은 자기 위치가 발송이 되는 건데 당시에 그 7일 날 11시 29분에 스마트워치를 눌렀어요. 왜? 그 범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보하기 때문에 눌렀는데 그걸 받고 뜬 장소가 명동이 뜬 거예요. 근데 명동 관할은 남대문서 관할이거든요. 예. 남대문 형사들하고 지구대 출동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11시 32분께 또 한 번 누른 거예요. 33분에 눌렀는데 못 찾으니까는 남대문서하고 중부서 관할이 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부서는 그 피해자의 숙소 출동을 했고 남대문은 또 명도로 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대문은 중부서와 공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관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12분 정도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자를 피해 입었고 만약 첫 번째 29분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서 재빨리 추적을 했다고 한다면 33분 전에 도착했으면 피해를 안 당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스마트워치는 그 기지국에서 연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한 2km까지 서울을 안 가는데 한 몇백 미터, 500m 가거든요. 단지 GPS라든지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은 거리가 좁아들어요. 한 50m나 20m 정도에 나오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고 기지국 연결됐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던 거죠. 예, 지금 뭐가 됐든 경찰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란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부실 대응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한 경찰 측 해명 입장은 뭘까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이 스마트워치의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마트워치 위치값의 오차 범위가 최대 2km에 달하고 최근에 50m로 줄인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시범 운행 중인데 이 여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오차 범위가 커도 그 이후에 이제 GPS나 와이파이 같은 걸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또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예. 오차 범위가 이렇게 큰 스마트워치를 뭐하러 지급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한계도 한계지만 그러면 이게 과연 피해자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실 이와 관련돼서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 스마트워치라는 존재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뭐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었으면 그 기술적 한계를 뭐 시정하고 넘어가자라는 뭐 그런 게 있었어야 될 텐데 이미 이게 수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백 기자, 다른 부분에서도 경찰의 어떤 부실 대응 논란 지적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좀 잡아둘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 중에 하나로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잠깐 이제 유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랜 기간 피해자가 스토킹에 시달렸고 최근에는 흉기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신변보호 대상자로 이 피해 여성 고인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이 찾아와서 또 행패를 부리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담당 수사관, 그러니까 고인을 담당했던 그 수사관이 연락이 닿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스마트워치도 뭐 반경만 몇 킬로가 돼가지고 찾질 못해. 담당 수사관한테 지금 막 그 가해자가 와서 막 쾅쾅쾅쾅 거려서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 이러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장 있고 조언이 있어요. 둘이 할 수는 있는데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저 112 신고하게 되면은 직원이나 출동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건 수사보다 현재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범인이라든가 남자친구가 찾아왔을 경우에는 112 신고하면 출동하게 돼 있어요. 출동해가지고 분리조치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담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벌어지면은 112 신고하게 되면은 그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아마 담당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건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뭐 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어떤 사연이 속사정이 경찰 내부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예, 소장님, 저희가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소장님 나오셨을 때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흉기로 휘두른 다음에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성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정말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며 정말 언제까지 사건 반장에서 이런 사건들 계속 다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주말을 보냈거든요. 도대체 끝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던진 그 케이스도 굉장히 속상하고 참담했는데 저는 이번 것도 굉장히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지? 헤어졌고 1년이나 피해 다녔고 직장 옮겼고 서울로 옮겨졌고 신고했고 스마트워치 받았고 도대체 무슨 노력을 더 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 남성은 가해자 남성은 목표도 뚜렷하고 목적도 아주 뚜렷합니다. 그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마음이죠. 근데 아무도 방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여성 혼자 쫓겨다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노력을 더 해야 여성으로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그 진짜 신상 공개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저런 인간들 얼굴 알아서 뭐 할 거냐. 어차피 당분간 못 나올 것이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오면은 젊었을 적 얼굴 누가 기억한다고 라고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스토킹 범죄 특히나 이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이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말이죠 소장님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이 피해 여성분 고인이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엄마 아빠 1년 동안 저 시달림을 당했으면서도 엄마 아빠 가족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들이 이런 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고향에서 멀리 떠나져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1년을 지냈어요. 사실 협박받는 여성으로서 1년을 이렇게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 참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딸이 얼마나 속이 깊고 기특했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엄마 아빠 걱정을 해서 한약을 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 한약 너무 고맙다. 내가 한약 먹고 건강했구나. 고맙다 이러면서 그 문자를 보내면 거기에 엄마 뭐 화이팅 영수증 보내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딸들의 마음이 이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협박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족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주변에 가족 뭐 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무슨 수라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슨 작은 수라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백 변호사님. 진짜 방금 제가 저 개인의 주장입니다만 진짜 이 신상 공개 이거 말이죠. 아니 정말 좀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신상 공개한다고 뭐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신상 공개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범죄자들이 생각보다 본인 신상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본인의 얼굴이 온 세상에 공개된다는 걸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다면 진짜 저는 그게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남성은 처음부터 뭐 우발적으로 홧김에 이 여성을 살해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도주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게 이 남성이 어떻게 잡혔냐면 사건 현장에서 일단 떠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해서 대구에 이제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가 되는데 이 CCTV 추적을 통해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살해하고 서울에 살해하고 대구까지 도주하는 그 과정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남성은 나름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피의자 남성 체포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와 유족에게 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방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심리적 강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했다가 걸리면 처벌과는 별개로 나는 물론 우리 가족, 지인들 정말 시쳇말로 개망신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짓을 못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심리적 강제설이라고 하는데 자, 팀장님. 계속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살해범, 즉 그 남자 친구가 도주하면서 그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못 찾게 증거인멸한 거죠. 그리고 본인 휴대폰에는 비행기 모드라고 아십니까 혹시? 추적 못하게 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또 뭐냐면 이 남성이 그전에도 협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협박 문자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우리가 압수하게 되면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은 협박 문자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본인이 증거인멸을 해도 그걸 포렌식 디지털을 하게 되면 나오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아까 앵커님이 그랬어요. 신상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청에서 7인이 위인이 있습니다. 의원 4명이 신상 공개를 승인하게 되면은 신상 공개는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소장님 어제 오후였대요. 저 피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한숨이 나오기는 전 처음인데요. 혀를 깨물었다 그러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신고를 해서 119에서 와서 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화에 못 이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랬는지 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보면 굉장히 뭔가 남성답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비겁한 행동 하지 마시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정말 제가 혀를 깨물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극 같은 데선 그런 장면 나오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극단적 선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백 기자.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응?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선진국처럼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신상을 좀 공개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은 지금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 예, 경찰에서도 지금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기로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